좀 쌀쌀한 일요일 아침, 예정에 없던 수원 화성 트레킹을 갑자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늦잠을 자고 7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가까이 살고 있는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를 보고 친구들의 수원 화성 트레킹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어 저는 친구 차에 타고 화성 행궁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겨우 30km 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생각해보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여기를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언젠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면서 보니 간밤에 내린 약간의 눈이 산에 하얗게 쌓여있는 예쁜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눈꽃인지 상고대인지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9시 40분 우리는 화성행궁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가 되었을 때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팔달문에 11명의 친구들이 모여 수원 화성을 잘 아는 친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의 전체 길이는 5,743m로 대부분 돌로 쌓았지만 일부 중요한 방어시설을 벽돌로 쌓기도 하였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에서 6m, 평균 5m 안팎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성 안에 조선 최대의 행궁인 화성 행궁이 있고 팔달문과 화서문, 장안문, 창녕문의 4개의 성문인 4대문이 있으며 성곽의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내어 사람이나 가축이 통과하고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앞문이 5개 있고 수원천의 옛 이름인 버드네가 화성을 통과하는 남쪽과 북쪽에 만든 2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이 밖에 성곽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며 군사들을 지휘하는 총지휘소인 장대가 서장대와 동장대 2곳이 있고 비상시에 적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망라와 같은 공심돈이 3개, 성곽의 높은 언덕에 위치하며 누각을 세워 주위 일대를 감시하고 때로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자처럼 다기능을 지닌 건물인 강로가 4개, 성벽의 일부를 볼록할 철자 모양으로 외부로 돌출시킨 치성 위에 화포를 감추어 두었다가 외적을 공격하도록 만든 시설물인 포루가 5개 등이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우리는 팔달문부터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문이며 팔달문 주변은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화성 축성 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고 합니다. 팔달문은 비록 성벽은 없어진 채 도로 한복판에 우뚝 서 있지만 축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규모와 형식은 장안문과 같습니다. 장안문과 마찬가지로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각기 북동, 북서, 남동, 남서 4개의 적대가 있었으나 팔달문 좌우의 적대는 도시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팔달문을 둘러본 우리는 팔달문을 뒤로 하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팔달산을 향해 조금 걸어가니 오르막길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복원한 것으로 보이는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복원사업 당시 무너진 성벽 대부분을 복원하였지만 도로와 시장에 있는 구간만은 모습을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들이 산에 만들어져 있지만 화성은 대부분 평지에 있으면서 해발 146m의 높지 않은 팔달산을 서쪽에 끼고 있는데 우리는 밤새 내린 눈이 녹다가 얼어붙은 계단을 따라 조심스럽게 팔달산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남포루가 나왔습니다. 포루는 성벽의 일부를 볼록할 철자 모양으로 외부로 돌출시킨 치성 위에 화포를 감춰 두었다가 외적을 공격하도록 만든 시설물인데 화성에 있는 5개 포루 가운데 남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남포루 가까운 곳에 서남 안문이 있습니다. 서남 안문은 화성의 5곳 안문 가운데 하나로 화성 서남쪽에 낸 비상 출입문인데 이곳이 지형상 적에게 빼앗기면 성 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5곳 안문 가운데 유일하게 문 위에
군사들이 머무는 포사를 세워 특별히 침입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서남 안문은 이름은 안문이지만 성 안팎을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서남 강로로 나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서남 안문에서 서남 강로를 보기 위해 서남 안문 바깥으로 좁고 긴 성벽으로 둘러싸인 통로인 용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뻗어나간 외성의 끝부분에 위치하여 화성 서남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인 서남 강로는 화양루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남쪽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로 만약 적에게 빼앗기면 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남 안문 바깥으로 좁고 긴 성벽으로 둘러싸인 통로인 용도를 길게 내고 그 끝에 강루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남 강루에서 서남 안문으로 돌아온 다음 성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니 서포루가 나왔습니다. 화성에는 포루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남포루처럼 외부로 돌출시킨 치성 위에 화포를 감추어 두었다가 외적을 공격하도록 만든 시설물로 한자로 대포포자를 쓰며, 이런 포루가 5개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서포루처럼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로 한자로 가계포자를 쓰는데, 이런 포루가 5개 있습니다. 서포루 누각은 복원했으나 치성은 원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안문을 지나 팔달산 정상에 자리 잡은 군사지휘소인 서장대에 도착했습니다. 화성에는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고 서장대는 군사훈련 지휘소로 썼다고 합니다. 서장대는 시야가 트여 있어 멀리 용인 석성산 봉화와 현룡원 입구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고 하며, 아래층은 장수가 머물면서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위층은 군사가 주변을 감시하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정조는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인 성조를 거행했는데 1795년의 행사 모습이 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성조가 끝난 뒤 정조는 화성장대 현판의 글씨를 직접 쓰고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위층 처마 밑에 걸린 화성장대와 시문 현판은 모두 정조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서장대는 팔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는 전망이 참 예쁩니다. 특히 이날은 전날에 내린 눈이 적당히 얼어 있어 수원시내 모습도 좋았지만 광교산의 설경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장대를 지나면 또 하나의 서포루를 만나는데, 이 서포루는 팔달산 중턱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로 첫 번째 형태의 포루입니다. 이 서포루는 경사지에 지었기 때문에 평지에 설치한 북서포루와 북동포루보다 규모를 작게 만들고 화포와 총을 쏘는 구멍의 숫자도 줄였습니다. 포루는 3층 구조로 아래 2층에는 화포나 총을 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상층에는 누각이 있습니다. 서포루를 지나 내리막 계단을 조금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성의 대부분이 평지로 바뀝니다. 이제 화성의 역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화성의 역사는 정조가 경기도 양주군의 배봉산에 조성되어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무원을 수원부로 옮겨오면서 시작됩니다. 정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장 좋은 명당에 모시고 싶어서 지금의 화산기슭으로 옮기고 이름을 현융원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현융원은 고종 때인 1899년에 용릉으로 승격되었는데, 용릉은 해경궁 홍씨와의 합장릉입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현융원으로 옮겨오면서 수원을 팔달산 동쪽의 새로운 땅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수원 신도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조는 1793년 1월 수원 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좌의정인 최재공을 초대 화성유수로 임명하였으며, 1년 뒤인 1794년 1월부터 화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젊은 학자인 정약용이 화성 설계에 참여하고 정조의 신뢰가 두터운 최재공과 조심태가 축성 감독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서일치와 서북강루에 도착했습니다. 서일치는 서북강루와 서포루 사이에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치성으로 성벽 가까이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치성은 보통 좌우 방어시설과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만들었으며 성벽에 8곳, 용도에 2곳의 치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북강루는 화성 서북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로 화성에 모두 4곳의 강로가 있습니다. 서북강루는 팔달산으로 오르는 경사지에서 성벽이 휘어진 곳에 자리잡아 서북쪽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층에는 군사들이 머무는 방에 온도를 놓았고 위층은 마룻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성 축성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민간 장인들과 궁궐 소속인 장인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재주가 있는 승려들과 정조가 총애하는 궁중 화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성곽을 보다 견고하고 빠르게 쌓기 위해 거중기와 농로 등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이용하였습니다. 화성 축성이 한창이던 1794년에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자 정조는 신하들과 화성 축성의 진행 여부를 논의하면서 축성의 일시 중단을 명하였다가 11월 1일 화성 축성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화성 축성 공사는 원래 10년을 예상하였으나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해 2년 9개월 만인 1796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수원 화성의 서쪽문인 화서문에 도착했습니다. 화서문은 문의 모든 시설과 크기가 동쪽의 창룡문과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물제 40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큰 돌을 높이 쌓아 만든 축대 위에 1층의 건물을 세웠는데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으로 기둥 사이는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 건물이고 축대의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과 문의 앞쪽과 벽돌로 쌓은 반달 모양의 옹성이 있습니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지키기 위한 구실을 하며 이중의 방어 효과를 갖습니다. 옹성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속이 텅 비었다는 뜻으로 지금의 초소구실을 하는 곳인 공심돈이 성벽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데 공심돈 안에는 계단을 따라 오르내릴 수 있고 층마다 바깥을 향해 총이나 활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어 철저한 방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화서문을 지나 성벽을 따라 이동하면 북포루와 북서포루를 만나고 조금 더 가면 화성의 북쪽 대문으로 사실상 정문이라 할 수 있는 장안문을 만납니다. 북포루는 북서포루와 서북 공심돈 사이에 있는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입니다. 화성에는 모두 15곳의 치성이 있으며 그중 중요한 5곳의 치성 위에 동일포루, 동이포루, 서포루, 북포루, 동북포루를 만들고 적의 동향을 감시했는데 북포루는 화성에서 가장 평탄하고 시야가 트인 곳에 있어서 주둔하는 군사의 수도 많고 규모도 컸으며 군포루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북서포루는 장안문 서쪽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로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누각을 지은 시설인 북포루와는 다릅니다. 화성에는 동포루, 서포루, 남포루, 북동포루, 북서포루 5곳의 포루가 있는데 주변 지형 조건에 따라 크기를 달리했으며 이 가운데 평탄한 곳에 지은 북서포루가 가장 높습니다. 포루는 벽돌로 만든 3층 구조로 아래 2층은 화포나 총을 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상층은 군사들이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누각을 만들었는데 북서포루와 북동포루는 안팎의 지붕 형태가 다릅니다. 장안문을 둘러봅니다. 장안문은 남문인 팔달문과 더불어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격식을 갖춘 건물입니다. 2층의 누각은 네 모서리 추녀가 길게 경사를 이루면서 용마루와 만나는 우진각 지붕 형태인데 길고 휘어진 목재를 구하기 힘든 조선시대의 우진각 지붕은 궁궐이나 도성의 정문과 같은 건물에만 쓰였다고 합니다. 문루 처마 밑에는 다포라는 화려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받침 목재를 짜 맞췄는데 다포식 건물은 18세기 이후 궁궐에서도 거의 100년 동안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숭례문, 흥인지문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하던 장안문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1975년에 다시 복원하였는데 석축에
총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장안문에서 장안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말이자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정조는 장안이라는 말을 화성의 정문으로 삼으면서 수원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현룡원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라고 풀이했다고 하며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습니다. 장안문 주변은 성벽이 약간 바깥으로 나온 편인데 이것은 처음에 화성의 성벽 위치를 결정할 때 민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피하고 남문과 북문의 거리를 확보하라는 정조의 뜻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안문을 지나 북동포루와 북수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북동포루는 장안문의 동쪽에 설치한 화포를 갖춘 시설로 화성에 있는 5곳의 포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중국의 제도를 두루 살펴 화성에 발전된 형태의 포로를 설계했는데 그 모습이 화성 성역의궤와 정리의궤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수문은 화성의 북쪽 성벽이 수원천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 수문입니다. 7칸의 홍해문 위로 돌다리를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으며 여기에서 홍해문은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문을 뜻하는데 화홍문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누각은 본래 적국의 동태를 살피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군사시설이지만 평소에는 주변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쓰였으며 수문을 통해 흘러온 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장쾌하게 떨어지는 모습인 화홍 관창은 화성에서 꼭 보아야 할 아름다운 경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화홍문은 조선 헌종 때인 1848년에 수문과 누각을 다시 지으면서 형태가 약간 달라졌으며 1932년에는 수원 명소 보전회를 주축으로 수원 주민이 힘을 모아 10년 전 홍수로 무너진 누각을 다시 지었고 2016년에는 화성 성역 의궤를 근거로 창문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북수문을 건너가면 바로 동북강로가 나옵니다. 동북강로는 화성 동북쪽 요충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로 용두바위 위에 강로를 우뚝 세워 주변을 감시하고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시설이지만 아름다운 연못과 함께 있어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방화수리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정조는 이를 현룡원이 있는 화산과 수원 읍지를 옮긴 땅 유천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고 합니다. 이 방화수리정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보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수리정에는 온돌방 한 칸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들의 휴식을 위해 강로 1층에 온돌방을 만들었고 임금을 위해 2층에 온돌방을 두고 창문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온돌방과 창문이 사라졌지만 원형의 건축물이 잘 남아 있습니다. 방화수리정에서 성 바깥쪽으로 나가면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가에 있는 억새가 간밤에 들인 눈과 잘 어우러져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화수리정을 뒤로 하고 조금 더 가면 동북포루와 동북노대, 동장대를 만납니다. 동북포루는 방화수리정과 동장대 사이 치성 위에 군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은 시설로 화성에 있는 5곳의 포루 가운데 하나인데 지붕의 모습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쓰던 각건이란 모자와 비슷해 각건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불립니다. 화성에는 2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고 서장대는 군사훈련 지휘소로 썼습니다. 동장대는 대지 전체를 3단으로 나누고 마당 한가운데에 장수가 말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동장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려주는 호궤 행사를 자주 베풀었는데
화성 축성이 마무리되던 시기인 1796년 8월 19일 감독관과 일꾼 등 2,700여 명이 호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동북노대는 기계식 활인 노를 쏘기 위해 지은 시설인데, 이 노대는 적의 동향을 살피고 깃발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화성에는 서노대와 동북노대가 있는데, 동북노대는 별도의 높다란 대를 만들지 않고 성벽에서 돌출시켜 만들었지만 주변이 평탄해서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창룡문은 화성의 동쪽 대문으로 규모와 특징이 화서문과 거의 같습니다. 무지개처럼 쌓은 석축 위에 1층의 누각을 만들었는데, 장안문과 팔달문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고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옹성은 반달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창룡문에서 출발 지점인 팔달문으로 돌아오는 길도 성벽을 따라 걷는 것은 경치도 좋고 곳곳에 치성이나 포르시설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곳 설명은 생략하려 합니다. 다만 봉화 연기를 올려 신호를 보내는 시설인 봉도는 화성에는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통 봉화대는 높고 인적이 드문 곳에 두었으나 화성에서는 시야가 트인 동쪽에 설치해 화성 행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도는 외벽과 내부, 계단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벽돌로 만든 화성의 대표적인 벽돌 건축물이며, 높게 쌓은 대 위에 횃불 구멍인 화두 5개가 있는데, 평소에는 남쪽 끝에 있는 화두 한 곳에만 연기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연기 숫자를 증가시켜 전쟁 시에는 5곳 모두 연기를 피웠습니다. 창룡문을 지난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남쪽에 있는 수문인 남수문에 도착했습니다. 남수문은 9칸의 홍해가 있어 구관수라고도 부르는데, 북수문과 마찬가지로 교량과 수문의 역할, 비상시에는 군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홍수로 무너진 이후 90년 동안 미복원 상태로 있다가 2012년에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화성의 성벽 주변 시설을 모두 들러본 우리는 수원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에도 들렀습니다. 박물관 건물 앞 공간에는 화성 축성에 사용되었던 거중기와 농로가 전시되어 있는데, 거중기는 정약용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로 지금의 기중기와 비슷한 도구이며, 농로는 긴 장대 끝에 도르래를 달고 끈을 원래에 연결하여 돌을 높이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높이가 11m에 이르며 오늘날의 크레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박물관 내부는 화성 축성실과 화성 문화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화성 축성실에는 화성 축성의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화성 문화실에는 1795년 정조의 화성 행차와 정조의 친위부대 장용영에 관한 내용의 전시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며 왕이 항상 머물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정궁인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달리 화성행궁은 말 그대로 왕이 행차했을 때 머물렀던 임시거처인데, 많은 사람들은 화성행궁을 조선시대 최대의 행궁이자 행궁 문화의 걸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화성행궁은 화성축성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1789년 수원 신읍치 이전을 완료하고 1790년 9월에 340칸으로 완성되었는데, 1794년 화성축성이 시작되면서 행궁증축공사도 함께 시작되어 1796년 화성축성공사가 끝났을 때 576칸의 장대한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행궁이 100칸에서 150칸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하면 무척이나 크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정조가 장차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으로 내려와 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화성행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 바로 봉수당입니다. 봉수당은 1789년 수원 신읍치의 관아 동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임금 행차 시에는 정전으로 쓰인 건물입니다. 이곳은 해경궁 홍씨 회과변을 열었던 곳입니다.
이 밖에 화성행궁의 침전이었던 장납당, 행사를 위해 지어져 경복궁의 경일호와 같은 역할을 한 낙남원 등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문화유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는 경복궁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종 중건 당시 500여 동이었던 건물은 전체 궁의 93%가 훼손되어 36동만 남아있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동궁, 흥례문, 태원전, 권역, 복원이 동시에 진행되어 2010년 막을 내린 1차 사업기간 동안 모두 89동의 건물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고 2045년까지 진행하는 2차 사업에서 건물 80동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성행궁도 경복궁의 경우처럼 일제에 의해 많이 파괴됐는데 다행히 1975년부터 79년까지 대부분 복원되었습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축조 과정과 원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설계도인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었으며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